사무실에 있어. 나의 벤치. 그러면 이어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했는데, 오른쪽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러프하게 그 강화학습을 알려주다 보니까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서는 강화학습 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왼쪽에 그 좀 교재는 비교적 수식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왼쪽을 다시 보면서 조금 강화학습이 되게 신기하지만 좀 어렵고 그래도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의 개요에 대해서 이제 이 벤 다이어그램이 참 저는 와닿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발표자료. 제가 발표 자료를 보실만 동안 보내드려가지고 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표는 계속 진행해 보면, 이제 인공지능 안에 저희가 그 인공지능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머신러닝, 뭐 자연어투리, 요즘 컴퓨터 비전 이런 것들은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머신러닝 안에 저희가 학습 방법으로는 슈퍼바이즈 러닝, 언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머신러닝의 기법 중 그 학습 방법으로 분류된 기법 중에 하나로 전혀 좀 다르다고 알고 이제 알면 되겠는데, 그 이제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분야의 강력한 접근 방식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저희가 딥러닝을 조금 이렇게 듣다 보면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딥러닝을 도구로 생각을 해보면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적용돼서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그리고 그 강력한 도구로서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화학습이 성공적인 사례가 알파고가 되겠습니다. 알파고가 이제 2018년도, 2017년도 그쯤에 되게 그 유명, 유명했었는데, 이제 알파고는 딥러닝, 그래서 너 딥러닝 아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알파고를 대답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이번에 강화학습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딥러닝을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알파고드 그 강화학습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파고가 정말 강화학습의 성공적인 사례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 알파고를 이제 강화학습 방법을 사용해서 해결을 할 때 조금 더 성능이 좋아진 이유는 딥러닝을 접목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RL이라고 딥 레인포스먼트 러닝인데, 이제 강화학습에다가 딥러닝을 접목시켰고, 알파고는 그 딥러닝 기법으로 CNN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CNN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인풋값 나중에 그 CNN을 학습시킬 때 그 바둑 대국의 19 x 19짜리 테이블을 그대로 뭐 전처리를 하지 않고 이미지 자체를 사용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어서 강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버전, 그 첫 번째 버전부터 세 번째 버전까지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조금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 버전을 다시 보게 되면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그 강학습 환경 안에서, 그 모델 안에서 에이전트가 이 환경에서 뭔가를 계속 신호를 받으면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2를 보게 되면 순차적 의사 결정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해두었는데, 이제 이 순차적 의사 결정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순차적 의사 결정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버전이 조금 더 정확하고 강화학습을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강화학습이라고 했으니,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이제 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 과정, 문장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데, 그 저희가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 함수가 누적 보상이 최대화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시행착오를 통해 진행된다라고 일단 정리하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구성 요소는 일단 크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 상태, 에이전트 행동, 보상으로 이룰 수 있는데 이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뒷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상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화학습에서 학습하는 주체가 위치하거나 감지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입니다. 이제 말로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니 빠르게 글로 읽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우선 환경에 대해 특정 행동을 하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나 로봇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에이전트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 보상이 조금 더 중요한 정의가 될 수 있겠는데 보상은 에이전트가 취한 행동에 대해 환경으로부터 좋고 나쁘의 평가를 수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꼭 수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제 조금 더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이것이 어떠한 그림이냐면 여기 보이는 사람 같은 것이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그 우측 하단에 보이는 골까지 내려가는 어떤 문제를 강화학습으로 풀려고 할 때 이제 환경 상태 에이전트 행동 보상을 정의해야 하고 그리고 이때 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프로즌 레이크 게임이라는 것을 그 정의했을 때 어떤 문제를 의미한다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상태는 비교적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에이전트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 일단 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1번에서 그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뒤랑 왼쪽으로는 벽이 보일 것이고 앞쪽으로는 얼음판 그리고 오른쪽으로 얼음판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전트가 어떤 지금 처하고 있는 양옆 그리고 뒤 앞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 상태가 일단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그 어떤 주체가 되겠고요. 행동은 그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에이전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의 집합이 이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그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액션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수치적으로 이제 리얼드라는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제 강화학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티브,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라는 이 4가지 요소로 다시 쪼개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오브젝티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풀 때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전 페이지를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내 오브젝티브가 골까지 최단 경로로 간다라고 했을 때그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리얼드를 설정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행동도 설정할 수 있고 그 이제 부가적인 것들이 그 뒤 차후에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오브젝티브를 설정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브젝티브를 설정하고 스테이트 액션이 정의됐을 때 그 다음에 이 리얼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목적 같은 것을 지금 보게 되면 꼬르의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정량적인 리얼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인바이러먼트와 그 안에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설계하여야 하고 그 설계한 값을 인풋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인풋 값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결과 값으로는 큐뮬레이티브 리얼드를 최대화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뮬레이티브 리얼드라는 것은 누적 보상이라는 것인데 이 누적 보상을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된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그 강화학습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그리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시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폴리시란 에이전트로 하여금 스테이트에 따라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옵티멀 폴리시라는 것은 에이전트로 하여금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최선의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이 옵티멀 폴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강화학습은 이 옵티멀 폴리시를 결국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 강화학습이 어떤 것을 풀고자 하고 어떤 것을 도출해내는지에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큐뮬레이티브 리월드를 최대화하는 옵티멀 폴리시 도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래 그 수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큐뮬레이티브 리월드라는 것은 누적 보상이라고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노테이션을 GT로 사용하였고, GT는 이제 RT 플러스 1부터 이 감마라는 것이 디스카운트 팩터로 이제 계속 지수 형태로 지수 그 등비수열 형태로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감쇄 인자가 지수적으로 곱해지면서 미래에 받을 보상이 감쇄되면서 더해지는 그 합을 누적 보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최적화 문제가 더 잘 수렴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인자이고요. 미래에 대한 보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때문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통 0과 1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폴리시 정책이란 이제 그 에이전트가 스테이트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S 상태일 때 A인데, 이것이 저희가 조건부 확률로 상태가 S일 때 그 A라는 액션을 취할 확률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장에서 이제 저희는 프로즌 레이크 게임을 통해서 그 강화학습을 조금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할 텐데, 그 저희가 강화학습을 디자인할 때는 오브젝티브, 스테이트, 액션, 리얼드를 정의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저는 이 오브젝티브를 가장 짧은 경로를 찾도록 목적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경로로 이 문제를 풀려면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설정했을 때 나중에 이 에이전트가 골까지 가는 가장 최단 경로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스테이트와 액션은 오브젝티브와 상관없게 이 환경에서 그 에이전트가 지금 갈 수 있는 스테이트는 1번부터 16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1번부터 16번이 되겠고요. 그때 그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레프트 다운 업 라이트로 그 위, 아래, 그리고 좌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 액션을 취해서 골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문제를 그 에이전트가 풀어나가게 될 건데, 저는 이 문제에서 리얼드는 16번 스테이트에 도착했을 때 플러스 1을 받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16번까지 가는 데에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을 강화학습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 설명을 더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GT는 누적 보상이 되는데, 이 누적 보상이 최대가 되는 최적의 정책을 찾는 것이 강화학습이므로 이것을 풀 때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에피소드가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그 에피소드 1, 2, 6을 따라갔을 때에는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6을 따라갔을 때는 두 번의 스텝을 밟으면서 구덩이에 빠져서 게임이 종료되므로 이제 16번 스테이트에 도착했을 때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누적 보상이 0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 8을 가도 구덩이에 빠지게 되므로 누적 보상이 0이 되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성공하지 못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은 경우에 1번부터 16번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 에피소드가 두 가지 모두 최적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 2, 3, 7, 11, 15, 16을 따라가게 되면 최단 경로가 나오는데, 이때 n스텝은 6이 되고 누적 부상은 1이 되겠습니다. 이 누적 부상 1이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감마를 1로 설정하였기 때문인데, 이것도 아래 감마를 0.9로 설정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도 한번 그 추가적인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다섯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삥 돌아서 16번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 이때 n스텝은 10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오브젝티브가 최단 경로를 찾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최단 경로를 찾고 싶은데 만약에 값말을 1로 설정을 해둔다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내가 골까지 도착하는데 이 최단 시간 안에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말을 만약 넣었을 때 이 골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최단 경로로 가야 된다는 것을 0.9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값마의 이 제곱값이 계속 중첩이 되면서 그 미래에 만약 1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저희가 수치적으로 값말을 0.9로 두었을 때 그 최단 경로를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제 최적화 문제가 더 잘 수렴된다는 것으로 시켜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어렵게 강학습이 세부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조금 강조하고 먼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것을 꼭 이해해야 돼서 그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이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이 벨만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벨만 이퀘이션 형태로 바꾸고 그것을 다시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사용했던 인자들을 활용하여 풀게 되면 그것이 저희가 강화학습을 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음 장을 다시 넘어가서 강화학습을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 목적 골 자체는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에서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학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는 MDP를 통해 더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DP란 말씀드린 것처럼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인데 그 MDP를 설명드리기 전에 마코브 프로세스의 모든 상태는 항상 마코브 프로퍼티를 따르게 되는데 그 도대체 마코브 프로퍼티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 MDP라는 것은 이제 어떤 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이 S는 스테이트를 의미하고 A는 액션, P는 상태 전일 확률이라고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R은 위얼드가 되겠고 감마는 말 그대로 디스카운트 팩터를 넣어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마코 프로퍼티라는 것을 설명드릴 건데 이제 미래는 오로지 현재에 결정된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마코 프로퍼티의 그 수식을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XT의 n번째 상태의 확률을 볼 때 그 이전 상태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전 시점의 XT만이 다음 시점의 확률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로지 현재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 과거 시점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문제는 마르코프 프로세스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즉 상태가 마르코프 해야 합니다. 그 마르코프 성질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단일 상태 정보만으로 정보가 충분한 상태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보가 충분한 상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 저희가 만약에 주행 자동차를 학습시킨다고 하였을 때 그 지금 왼쪽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한 장을 만약 강학습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그 속도를 인지할 수 있지만 그 사진 한 장은 그 자동차의 속도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객체들의 운동 정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얻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르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오른쪽을 보게 되면 비교적 마르코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t-2부터 만약 t까지 총 3장을 부여한다고 하면 왼쪽보다는 비교적 그 객체의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아니, 과거 시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현재만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로 설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강화학습은 항상 그 MDP 형태로 구성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MDP 안에 있는 이 인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S는 스테이트가 되니까 이 문제 프로즌 레이크 게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S는 S1부터 S16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S1부터 S16까지 담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A 같은 경우에는 left, down, up, right로 내가 에이전트가 그 스테이트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의 총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P, S, S 프라임 A라는 것은 전위 확률 행렬이라고 하는데 전위 확률 행렬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적으로만 보면 그 스테이트가 ST고 ST에서 그리고 AT라는 액션을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가 ST고 그리고 AT라는 액션을 했을 때 ST 플러스 1로 갈 확률입니다. 그래가지고 빙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만약에 에이전트가 1번 상태에 지금 도달했을 때 제가 만약 오른쪽을 누른다면 여기는 미끄럽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비교적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2번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2번 상태에 난 빙판길이어서 구덩이를 피하고 싶어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게 했는데 저희는 미끄러져서 그 액션과는 의도치 않게 그 구덩이로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 확률 행렬이라는 것은 액션이 꼭 그 다음 상태로 꼭 결정론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어떤 확률 행렬이 P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R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위 확률 행렬은 스테이트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보상함수 R은 리얼드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디스카운트 팩터는 0.99를 사용하였고 어떤 거 말씀? 예. 다른 그 어제 경민님이랑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 했는데 제가 만약에 1번부터 3번, 11번, 9번 다시 1번으로 왔다고 가정하면 제가 지금 밟아온 경로 자체 그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들의 집합을 쭉 그려봤을 때 뭐 일단 스테이트만 말씀드리면 1, 2, 3, 7, 11, 19, 5, 1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이 S1에서 S2로 가는 거랑 S5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전에 했던 행동들과 그런 어떤 보상들과는 관계없이 다시 이 1번에서만 고려해도 2번과 5번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맞고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막하지 않으면 소식이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어, 마크하지 않다면 마크하지 않다면 그 일단 생각해 봤을 때 그 저희가 확률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인자가 P랑 R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1번에서 2번을 넘어가기 위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저희가 현실 세계라고 그냥 가정해서 예를 들어 봤을 때 2번, 3번 쭉 지나가지고 빙판길을 지나가면 뭐 힘이 조금 더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과거에 제가 들였던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면 이 P를 조금 변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를 조금 변형해서 과거의 스테이트들에 대한 모든 값들을 참조하게 해서 좀 쌓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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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습니다. 네. 보상은 확률은 아니고요. 그 액션을 취했을 때 스테이트와 그 스테이트에서 취한 액션일 때의 보상.
특별인데 여기 기분이 저게 아니면 뭐 괜찮지 않아? 아, S 주말. 일단이 얘네 스테이트랑 액션이 같은 항상 같이 나오는데 스테이트와 액션이 같으면 아, 네, 그쵸. 왜냐면 S, A인데 S, T 플러스 1이 플러스 되니까 expectation. 아, 근데 보통 그렇게 쓰긴 합니다. 왜냐면 expectation 안 취하고 그냥 트레이닝 할 때는 그냥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도 익스펙테이션이 취해져 있는. expectation 하는데 샘플링 하면 하나로 구별되니까 예, 그냥 예. 쓰긴 아, 만드는 수식은 그쵸. 근데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혹시 여기서 1번에서 2번을 갈 때 A에 대한 보상은 그래도 정해져 있는. A에 대한 보상은 ST 플러스 1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ST 이 플러스 1, T 플러스 1이 정해져 있다고 만약 ST 플러스 1이 스테이틱 하면 하나 근데 이제 S5로 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고여서 같은데 그러면은 익스펙테이션을 ES 이렇게 쓰는 펑션이지 어떤 형태랑 리액션이랑 다음 스테이트가 정해지는 행각을 네. 네, 어떤 형태랑 액션에 따라서 타임 달라질 수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결정되는 네. 전 이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 폴리시 펑션 그리고 두 가지의 가치 함수가 그 강화학습에서 좀 중요한 수식이어서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면 이 폴리시 펑션 정책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선택할지 정해주는 함수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매뉴얼을 제공, 에이전트한테 매뉴얼을 제공해준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 스테이트 밸류 펑션입니다. 그래서 상태 가치 함수인데 상태 가치 함수는 이제 파이 정책 함수가 있을 때 정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면서 정책 함수를 따라 움직였을 때 얻는 누적 보상의 기대값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V 이 파이가 저희가 정책이라는 기호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이를 따라 저희가 어떤 상태감치 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그 파이를 따라서 얻을 수 있는 누적 보상의 기대값이 도출되게 된다는 그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기대값을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어쨌든 상태가치 함수는 기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어제 리허설도 하고 저희가 항상 그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이런 수식들에 대해서 사실 경민님이랑 다 이야기를 많이 했어가지고 거기 가겠습니다.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이라는 것은 행동을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상태 가치 함수와 조금 다른 점은 같은 상태에서 액션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Q파이 그리고 S랑 A를 인자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같은 스테이트에서 그 디테일하게 액션을 정해줬을 때 정책 함수를 따라 움직였을 때 얻는 누적 보상의 기대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다른 점이 그 교수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 RT 플러스 1과 이 RT 플러스 1인데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이 RT 플러스 1은 액션 A를 취했을 때 나오는 RT 플러스 1이고 이 RT 플러스 1은 S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들의 합이 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과 이것만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뒷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왜 가치 함수를 통해서 강화학습을 풀어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만약에 저희가 모든 스테이트 S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가치로서 딱 한 가지 숫자로 만약 정량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가치가 더 높은 스테이트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정말 3값이라면 VS1의 가치는 5고 VS2의 가치가 8이고 VS5의 가치가 9라고 한다면 그 에이전트는 이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VS5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S5라는 것이 지금 S5의 상태 가치가 9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저희가 어떤 정책 함수를 쭉 따라서 도출되게 아니, 정책 함수를 쭉 따라서 누적 보상을 계산한 것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얻은 총 누적 보상의 기대값이 9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9번 상태 그 S5를 선택했을 때 S2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각각의 액션들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액션에 대한 가치까지 판단할 수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상태에서 액션 2가 만약 2라는 가치를 갖고 액션 3가 8이라는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 액션 3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이때 액션 3는 그 오른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제가 원래는 여기서 이게 준비한 것이 여기서는 아래로 가는 게 이상적인 경우인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상적인 경우로 한번 그냥 문제를 짜봤습니다. 근데 만약 이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가 합을 하면 확률이 50% 20 제가 값을 좀 잘못 넣었는데 여기에 만약 그 총 상태 가치가 9라고 만약 한다면 여기는 8이라고 지금 똑같이 왼쪽과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요 값이 정현이가는 그냥 제가 임의로 설명하려고 했다가 지금 값을 조금 안 바꿨는데,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당연히 아래로 가야 돼. 아래 액션을 취해야 돼서 A2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5라는 걸 크게 보니까 이렇게 확률이 얘가 50% 50%라 하면 그 가치는 50% 곱하기 8, 50% 곱하기 2, 5가 있는데 이게 숫자를 짠 건데 그러면 얘를 쪼개보니 얘인데 여기서는 이 스테이트 액션에 대한 가치를 매겨보니 8이 나오면 액션 3를 선택. 근데 애초에 이상 지금 임의로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했을 때 저렇게 안 나오고 실제로 안 나옵니다. 그냥 계산을 해봐. 그러면 똑같이 나와. 똑같이 나온다니. 둘 다 아래로 가는 그 아, 임의로 넣어서 그때 과학습 중간 프로시저 중에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쵸. 해보니까 리턴이 그렇게 안 돼. 그래도 선생님 코스는 왜 저런 맞습니다. 이미 임의로 그만 시츄에이션만 만족하게 만 맞습니다. 합이 합만 똑같게 만든 거라. 그래서 결국에 오른쪽도 그냥 의미적으로만 보면 그 액션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에 취했을 때 할 수 있는 액션의 가치까지 평가한다고 하면 그 액션을 취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MDP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마무리하고 벨마니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의 방정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벨만 기대 방정식이라고 이 재기적으로 가치 함수들을 표현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저희가 아까 Q파이와 V파이를 보았을 때 기존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V파이는 누적 보상 그 파이를 따라갔을 때 누적 보상의 기대값이었고
큐파이 마찬가지로 행동을 결정하고 정책 함수를 따라 움직였을 때 얻는 누적 보상의 기대값이었는데 이 벨만 기대 방정식에서는 이 가치 함수들을 재기적으로 다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 함수가 존재할 때 그 정책 함수를 따라 q파이와 v파이는 이렇게 재기적인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기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유도식은 뒷장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재기적으로 어떻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가져와 보았는데, 이제 참가치 함수라는 것은 이 새로운 단어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저희가 v 파이 s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태가치 함수인데, 그 상태가치 함수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대방정식을 통해 가치 함수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가치 함수가 수렴되게 됩니다. 그럼 이 수렴한 것을 이제 정책 파이에 대한 참 가치 함수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참 가치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가장 엄청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참 가치 함수들에 대해서 가장 좋은 가치 함수를 찾게 되면 저희는 가장 좋은 V만 따라가도록 할 수 있고 그럼 최적의 정책이 찾아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강학습을 풀 수 있는 흐름이 되겠고요. 어, 이것도 이제 시각화 자료로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강의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활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큐러닝을 파이썬으로 돌린 다음에 제가 그 테이블 상의 정책을 화살표로 찍을 수 있게 한 것인데 이제 처음에 0번째는 아무것도 그 보상도 못 받고 계속 실패만 해서 없다가 200번째는 이제 한 번 성공한 상태입니다. 200번째는 이게 화살표가 한 개 그려져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어쨌든 200번째에 드디어 한번 골에 성공한 에피소드가 생겨서 이제 여기에 보상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 되게 되면 지금 이 15번 스테이트에 위치했을 때는 오른쪽을 가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정책이 업데이트가 돼서 이것을 따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터레이션이 반복되면 그 700번째까지 반복됐을 때 지금 Q 가치 함수가 수렴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후부터 10,000번째까지는 계속 수렴한 상태가 되게 되고 그러면 저희가 가치 함수, 그 참 가치 함수 값을 구해내게 됐다고 정의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밸류 펑션들을 또 비교하게 되면 최적의 가치 함수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터레이션은 여기 사실 이게 큐러닝이랑 에피소드인데 조금 표현이 애매했지만 여기서 이터레이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서 시작해가지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맞습니다. 홀에 빠져도 끝나고 네, 맞습니다. 200번 하니까 한 번 성공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경민님이랑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오래 본 것 같은데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벨만기 대방정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기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재기적으로 표현해야 풀리기 때문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함수를 항상 먼저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책 함수가 다음과 같다고 하면 v파이는 정책 함수를 따라 이제 보상들을 받게 되고 그 누적 보상의 기대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풀어서 적게 되면 RT 플러스 1부터 감마 RT 플러스 1, 감마 제곱의 RT 플러스 3부터 쭉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여기에 감마로 다시 한번 RT 플러스 2부터 이후를 묻게 되면 이 RT 플러스 2부터 이후는 다시 GT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익스펙테이션 그 파이에 대해서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GT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어제
세연 누나가 질문 줬던 게 GT 플러스 1에서 V파이 ST 플러스 1로 넘어가는 부분이 이상하다. 왜냐면 V파이는 GT의 기대값인데 여기서는 GT 플러스 1이 바로 넘어가는 부분이 사실 이상한데 이 부분이 어제 세연 누나가 설명을 좀 잘해줘서 좀 해결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이 GT 플러스 1이 여기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 기대값을 취했다고 생각을 만약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음, 얘를 분리해내게 되면 2파이 RT 플러스 1 플러스 익스펙테이션 파이 감마 GT 플러스 1로 분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마 여기랑 익스펙테이션 취한 부분이 V파이 ST 플러스 1로 취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은 기대값이므로 기대값은 어떤 상수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예를 써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한 번에 묶어줬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실은 분리한 다음에 이것이 V파이 ST 플러스 1로 바뀌는데 이것을 다시 그냥 기대값 안에 넣어버린 형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에서 큐파이를 적어보면 이제 큐파이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재기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 오른쪽에 V에서 Q와 상호작용하는 부분도 이제 중요한 수식인데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 페이지에서 Q파이와 V파이의 썸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기대값들이 확률적으로 이제 존재할 텐데 그 확률 정책에 따라서 확률적으로 그 모든 합을 하게 되면 그 상태의 가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의 가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Q 파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V는 Q로 표현이 되고 Q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쓴 V 파일을 통해서 이제 Q도 다음과 같이 V 파일을 적어서 표현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리얼드에 대한 기대값과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음 스테이트부터 그러니까 감마가 곱해져 있으면서 PSS 프라임 A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스테이트로 갈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Q파이도 마찬가지로 V파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V파이를 통해서 이것들을 구해냈는데 이것을 다시 위에서 구한 V파이를 사용해서 더 자세하게 표현해내는 과정들입니다. 일단 V파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Q파이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RSA 플러스 감마의 시그마 그 다음과 같은 수식을 따르는데 이 Q파이 부분에다가 V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MDP를 반영한 V파이만의 수식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Q파이도 마찬가지로 그 저희가 구한 V파이 S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그 Q파이로 적은 수식을 넣게 되면 MDP를 반영한 수식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강화학습은 항상 MDP 형태를 따르도록 일단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MDP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S, 스테이트가 있었고 액션이 있었고 그 다음 리얼드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상태전이 확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R도 저희가 정의한 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감마, 상태전이 그리고 액션 그리고 스테이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식을 바꾼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벨만 최적 방정식인데 벨만 최적 방정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간단하게 저희가 기대 방정식을 통해서 다양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탐색을 한다든지 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수많은 정책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정책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뽑아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이 그 스타를 설명을 드리면 최적의 상태 가치 함수, 그 최적의 정책을 따르는
그때 나오는 상태가치 함수인데 그 상태가치 함수는 가장 좋은 값이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 스타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수식 읽는 것은 생략을 하고 오른쪽을 먼저 강조를 드리면 강화학습은 MDP 형태의 문제로 정의하고 벨만 방정식을 풀어서 에이전트로 하여금 그 스테이트에 따라 최선의 액션을 취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뮬레이티브 리얼들을 최대화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도출할 수 있게 되고요. 어제 이 부분도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어느 MDP라도 최적 정책 하이 스타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어떤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냐면 미지값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말을 던지면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식이랑 오퍼레이션 페이지 여기 부분 말씀. 이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지금 V 맥스 맞습니다. 예. 여기 부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옵티멀 폴리시는 터미니스트라고 부르는지 그래서 이 부분도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이야기 해보니까 항상 그 폴리시 자체가 디터미스틱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스토캐스틱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프로즌 레이크 같은 문제에서는 저희가 그 스테이트가 그 만약 그 기대값으로 딱 정의가 돼 있다면 굳이 저희가 확률적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노테이션 이 수식만 보게 되면 이 수식상에서는 그 디터미스틱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스티스틱한 폴리시는 저기 하는 쪽을 스토캐스틱한 폴리시. X 파이로 맞춰요. 근데 스토캐스틱한 폴리시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 수식은 터미니스트라고 맥스 A잖아. A에 대해서 정해진 안정된 위에서도 한번 스테이지고요. 그리고 파이니까 이제 어떻게 알고넥스를 취하는 것까지 정해지고 큐런이 설명을 위한 그 인적 과정이라서 네, 정해지는 한정시켜놓은 대상 스토캐스틱이 옵티멀한 경우도 있고 네. 러닝할 때는 할 수밖에 없지. 수식상으로는 일반화된 게 스토캐스틱 정형형 내경 스토캐스틱 정리주가 정리주가 봤을 때 여기 짱에는 스토캐스틱 진짜 아닐까. 네. 네. 테스트를 잘 찾으리라고 네, 그게 어렵죠. 트레이닝이 어렵다. 밸류 베이스도 트레이닝.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그 미지값이 존재한다면이라는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강학습을 재기적으로 풀건 어쨌든 풀려면 그 다양한 인자들을 모두 알아야 된다는 것이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DP 문제로 정의할 때 도대체 RSA 그리고 PSS'A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며 각각의 인자들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를 조금 궁금해할 수 있는데 일단 인바이러먼트는 다음 스테이트 리얼드가 어떨지에 대한 에이전트의 다시 정의를 한번 드리면 이 모델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이란 일단 간단하게 그 인바이러먼트가
주어지고 그 인바이러먼트로서를 통해서 스테이트 리얼드가 어떨지에 대한 에이전트 예상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어떤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모델, 리얼드 모델이 있는데 만약에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스테이트 모델과 리얼드 모델을 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에이전트 입장에서 이거를 모르고 푼다고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상이 모르니까 그냥 해봐. 다음 다음 스테이트가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해보면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안다 모른다 해서 이제 저는 이 RSA와 PSS 프라임 A를 모를 때는 모델 프리를 쓰고 안다면 모델 베이스들을 쓴다고 써져 있는 책도 많고 그렇게 강의해 주시는 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는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는 해주지만 그것을 에이전트 입장에서 알게 하고 풀 것이냐, 모르게 하고 풀 것이냐의 차이라고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모델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모델을 알고 있다면 미리 플래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 그 모델을 알고 있다면 플래닝을 먼저 하고 그 플래닝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델이 인바이러먼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에이전트 행동이 오류로 이어지게 돼서 이제 대부분 모델 프리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밸류 펑션과 폴리시 펑션에 대해서 제가 나눠 보았는데 이제 크게는 밸류 베이스드 에이전트와 폴리시 베이스드 에이전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아까 가치 함수 두 가지와 정책 함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 밸류 펑션이 완벽하다면 밸류 펑션을 계속 업데이트 시킨 다음에 그러면 밸류 펑션이 완벽하게 수렴했다면 그 수렴된 것을 통해서 그 최적의 폴리시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방법이 밸류 베이스드 에이전트, 밸류 베이스드 방법론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폴리시 베이스드 에이전트는 만약에 저희가 그 정책을 세운 그 폴리시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하면 그 폴리시 자체를 최적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폴리시 자체를 최적화시키면 최적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은 폴리시를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방법으로도 강화학습을 풀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의 흐름을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누는 것이 조금 어렵지만 굳이 나눈 그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이것은 앞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마주치게 될 그림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모델 프리 알고리즘과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은 저희가 그 인바이러먼트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 에이전트한테 알고 풀게 할 것이냐 모르고 풀게 할 것이냐 이런 느낌으로 차이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과 큐러닝의 꼭지가 있는데 이제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말 그대로 폴리시 자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폴리시 베이스드가 되겠고 큐 러닝은 저희가 그 큐 액션 상태 가치 함수를 직접 업데이트 시키면서 최적화를 시키는 밸류 베이스드 에이전트 그러니까 밸류 베이스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발표는 DQN과 큐 러닝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그 논문 같은 데서 이제 PPO, DDPG와 같은 이런 지금 아래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이 많이 보이니까 그냥 눈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 펑션이 어떻게 저도 이 말은 일단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밸류 펑션이 완벽하다는 게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밸류 펑션이 완벽하다면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가막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큐러닝과 딥큐러닝에 대해서 느껴볼 수 있는 정도로만 일단은 발표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가 큐러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상태 가치 함수 그 가치 함수 두 가지 중에 그 q 값에 대한 함수를 업데이트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형태에다가 많은 에피소드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는다는 표현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에피소드들을 따라서 에이전트가 경험을 하면 이 q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q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그 Q 밸류 값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수렴시킨 다음에 최적의 Q 값을 찾아 나가게 하는 방법이 Q 러닝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Q 러닝은 결국에 이 Q 테이블을 학습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딥 Q 러닝은 이 Q 테이블을 추정할 수 있는 이 DNN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클래식 Q 러닝은 말씀드린 것처럼 Q 테이블을 학습시키는 것인데 지금 파라미터를 첫 줄을 보게 되면 사이즈를 이제 스텝 사이즈 알파와 입실론을 설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발표 자료로 준비할까 하다가 입실론 그리디를 통해서 학습하는 거와 이런 것들은 일단 생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정의가 조금 설명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다음 페이지에서 이 영상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드리면 이게 처음 상태고 일단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해를 그 만약에 지금 에이전트가 000010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액션을 어, 만약에 오른쪽 방향의 액션을 고르게 됐을 때 넥스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엄청 무거워지겠어 멈추게 하고 싶은데 멈추 지금 들어가서 동민님한테 사건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0.4에서 오른쪽 액션을 취한다고 했을 때 부적 보상의 기대값이 보여지면서 0.95로 업데이트가 되는 모습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 대표적인 없구나. 끊겼어. 맞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끝나고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보는데 맞습니다. 스텝 하나. 스텝이. 스텝. 근데 그 스텝을 에피소드라고. 그 에피소드. 에피소드.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는 XAR. 성역을 두번 냈어요. 그게 지금 두 XAR. 번 했지만 네, 그게 트레지토리. 한 번. 네, 트레지토리 하나. 한번 있어요. 미래에 있는 Q값을 업데이트한 건 아니지? 넥스테이트에 있는 Q값으로 업데이트한 거지? 네, 그쵸. 맞습니다. 스텝이지. 다음에 그 스텝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지금 끝나는 거고. 네. 근데 매 스텝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그래서 DQN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개론적으로만 설명하는 페이지인데
존재 가능한 상태와 만약에 행동 가짓수가 너무 방대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큐 테이블을 보게 되면 저희는 이 큐 러닝을 학습시키려면 기록해야 될 테이블이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이걸 컴퓨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컴퓨터는 저희가 이 테이블 형식으로 기록한다는 것이 결국에 이 숫자 하나하나를 저장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2 x 3짜리도 이렇게 생긴 큐 테이블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벌써 4 곱하기 6짜리가 형성이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풀려고 하는 문제들은 존재 가능한 상태와 행동 가짓수가 굉장히 많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기존 기법들은 테이블 기반 방법론으로 값을 기록해 놓고 값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때 기존의 방식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너무 복잡한 문제는 컴퓨터 용량 그리고 시간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빠른 방법을 통해서 이 큐 테이블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큐 테이블을 추정하고 학습시키면서 큐러닝 방법을 모사해서 풀 수 있는 것이 딥큐 러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랑 이렇게 아직 20페이지에서 테이블이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하기는 테이블이 그냥 그렇게 상태에서 엑셀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능값을 그냥 기록해 놓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네, 한번 멈춰 보겠습니다. 아, 8번 그 28쪽 페이지 28에 해주시면 업데이트하면 화살표 표현을 쓰면 선생님을 이용해서 팁을 추정하는 추정하는 수식이 추정한 또 수식이 있는데 저도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었다가 근데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렇게 구체화하지를 아직 못했는데 보면 딥러닝에서 그 Q 값을 사용해서 Q 값을 추정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Q 값을 사용하는 Q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보면 맨 밑에 컴퓨터 DQ 할때 인풋을 SA를 쓰고 아웃풋을 하나로 했거든요. 근데 보통은 저렇게 안 하거든요. 안 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S만 넣고 응? 음, A 가지수로 아웃풋을 사이즈를 정하는데 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음. 그냥 맥스 값을 알아야 돼요. 결국엔 플리시 파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알그맥스 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은 저 A 싹다 내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이라고. 그러니까 뭐 근데 수식적으로는 상관없고 리미테이션 페이지가 음, 수식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값을 다 건데 얘가 포인트나 액션이 조금만 늘어나는데 초반처럼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 번으로 업데이트해서 잘못 많이 숫자의 처리는 한 번을 펀치 비슷하는 건 한 번이거든요. 슈퍼 비짓으로 업데이트 안 된다고 최소한 10번에 슈퍼 비슷해야지 제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요. 숫자에다 대박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너 이게 뭐 사실 업자들 얘는 못한다. 요 정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를 그냥 블랙박스에 넣으면 블랙박스에 넣어. 이거 그냥 표가 돼. 그 다음에 입력을 S로 하면은 얘가 답이 뭐가 나왔을 거니까 키워드가 나왔을 테니까 A. 얘를 그냥 뉴랄리크로 그냥 트레이닝. 얘의 단점은 뭐 여기에 값이 나왔는데 여기 옆에 이게 전혀 모르는데 얘는 어쨌든 트레이닝 있으니까 한 옆에 거는 뭐 좀 비슷하지 않아? 가보진 않았어. 뭐 좀 비슷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엑스트랙트된 뻥상. 그 경민님 혹시 질문이 그 큐테이블 아까 질문 주셨던데 그래서 29페이지 질문이 질문이 업데이트 해주실게요.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얘는 기존에 이거에서 새로운 걸 추가했을 때 펑션의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그 맥시멈 값 표현이 있을 때 새로 들어온 것들 저 수식이랑 딥러닝이랑 펑션을 얘는 저거 자체로 수학적으로 엑셀이 포뮬레이션해서 저거를 엄청 많이 돌리면은 복수하러 간다는 건 굉장히 같은 거고 수학적으로 그런 딥러닝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너무 복잡해서 수학적으로는 다 진행되고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